진성그룹의 후계자. 강태준은 그의 맞춤형 수트만큼이나 차가운 무표정으로 긴급 소집된 가족이사회를 빠져나왔다. 회의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얼음장 같았고 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탐욕과 위선적인 안부만이 오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지긋지긋했다. 특히 오늘은 5년 전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여동생 강서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진 바로 그날이었기에 아버지 강 회장의 질책과 친척들의 가식적인 위로는 더욱 역겨웠다. 그는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렀다. 그의 유일한 탈출구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강원도의 개인 별장이었다. 그는 검은색 세단의 운전대를 직접 잡았다. 비서나 수행기사를 대동하는 것조차 오늘은 견딜 수 없는 방해로 느껴졌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벗어나자마자 하늘은 마치 태준의 심연을 반영하듯 거대한 눈송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폭설을 예보했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거친 날씨가 그의 들끓는 분노와 깊은 슬픔을 식혀줄 수 있기를 바랐다.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5년 전 그날의 비명과 사이렌 소리만이 맴돌았다. 서연은 절대 자살할 아이가 아니었다. 그 의심은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강원도 깊은 산길로 접어들자 눈보라는 거의 재난 수준으로 변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치아는 흐릿했다. 별장까지는 불과 몇 킬로미터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급격한 코너를 도는 순간 차가 눈 더미에 미끄러지며 제어력을 잃었다. 태준은 능숙하게 핸들을 조작해 간신히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것을 피했지만 차는 도로 한복판에 위태롭게 멈춰섰다.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는 도로갓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눈에 파묻힌 쓰레기 더미나 버려진 짐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낡고 조잡한 라탄 바구니였다. 이런 폭설 속에, 이런 외진 곳에 저런 물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차 안의 비상 버튼을 눌러 보안팀의 위치를 전송할까 망설였다.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것은 제임스 혼지의 후계자로서 가장 피해야 할 일이었다. 스캔들은 아주 사소한 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가 다시 차를 출발시키려 할 때 바람 소리를 뚫고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처절하고도 미약한 소리였다.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태준은 차문을 열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나갔다. 최고급 이탈리아 구두가 순식간에 눈 속에 파묻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바구니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분명해졌다. 그것은 고양이 소리가 아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그는 숨을 멈췄다. 바구니를 덮고 있던 얇은 담요는 이미 눈과 얼음으로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걷어냈다. 그리고 그 안의 광경에 냉혈한이라 불리던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곳에는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2명의 아기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다. 쌍둥이였다. 한 아이는 이미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미약하게 숨만 내쉬고 있었다. 태준은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꼈다. 어떤 부모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즉시 자신의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2 아이를 감쌌다. 아이들의 작은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이들을 안아 올리려던 순간 바구니 바닥에 젖은 채 달라붙어 있는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것을 낚아채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아이들을 안고 자신의 차로 달려갔다. 태주는 차의 히터를 최고로 높이고 아이들을 조수석에 앉힌 뒤 자신의 체온으로 그들을 녹이려 애썼다. 그리고 그는 제인스온지 그룹 소유의 가장 보안이 철저한 VIP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5년 전 서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얼음 송곳처럼 그를 찔렀다. 이 작은 생명들마저 잃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내가 지금 신생아 2명을 데리고 간다.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마라. 내 개인 주치의 외에는 아무도 접근시키지 마. 이것은 명령이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태주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눈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과 값비싼 수트는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강 회장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이 밤중에 VIP 병동을 통째로 폐쇄했다더구나. 무슨 짓이냐. 태준아.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눈보라보다 더 차가웠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길에서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 회장의 차가운 실소가 들려왔다. 아이들 내놈이 감상에 젖어 쓸데없는 짓을 벌인 게로구나. 제인스 영계 이름에 먹칠을 할 셈이냐. 당장 네가 주워온 그 쓰레기들을 처리해라. 보육원이든 어디든 내일 아침 신문에 오르기 전에 흔적도 없이 치워 처리해라. 쓰레기. 그 단어들이 태준의 이성의 끈을 건드렸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복종했다. 그것이 JINSONG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앞에는 차가운 수술실 조명과 5년 전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겹쳐졌다. 그는 아버지가 서연의 죽음 앞에서도 그룹의 주가 하락만을 걱정했던 것을 기억했다. 태주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 그는 강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곧이어 주치의가 나왔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와 여자아이입니다. 태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벽에 기댔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축축하고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는 아직 그것을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이 아이들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의미하는 처리가 아니었다. 그는 이 아이들을 완벽하게 숨겨야 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의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강원도 별장의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신생아 케어팀을 극비리에 구성해 제인스영 의료원이 아닌 외부 인력으로 신원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자들로만, 그리고 보모를 1명 구해. 조건은 최고. 하지만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김 비서는 태준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했지만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몇 시간 후 김 비서는 몇 개의 이력서를
태준의 태블릿으로 전송했다. 대부분은 화려한 경력의 베테랑들이었다. 하지만 태준의 시선은 한 이력서에서 멈췄다. 오민지, 26, 최고의 육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력도 완벽했다. 하지만 태준이 주목한 것은 그녀의 학력란이었다. 서연음악원 피아노과 졸업, 강서연이 다녔던 바로 그 학교였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믿는 태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 사람으로 해. 오늘 밤 당장 별장으로 오게 해. 하지만 김 비서, 이 여자에 대해 뒷조사해. 서연이와의 모든 접점을 찾아내. 강원도 별장은 강태준이 알던 고요한 성역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24시간 간호팀의 분주한 발걸음과 예고 없이 터지는 날카로운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태준은 자신의 서재에 갇혀 지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체들에게 묘한 책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의 존재가 자신의 통제된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실감하며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지 않았다. 그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 고용된 보모 오민지를 포함한 직원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는 거액의 연봉과 비밀 유지 서약으로 고용된 전문가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아이들의 이름조차 아직 정하지 않았. 서류상으로 그들은 신생아 A, 신생아 B로 불렸다. 태준에게 그들은 아직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떠안게 된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가까웠다. 그는 매일 아침 주치의로부터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지만 그것은 마치 제인 시온 그룹의 신규 사업 프로젝트 보고를 받는 것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연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속삭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버지 강 회장의 경고가 그의 이성을 올감했다. 이 혼란 속에서 오민지는 유일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태준이 고용한 다른 간호사들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달랐다. 그녀는 아이들을 단순히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고 속삭였고 그들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반응했다. 태준은 통유리창을 통해 그런 그녀의 모습을 종종 지켜보았다. 그녀의 헌신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태준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너무 완벽했다. 지인스영계 세계에서 완벽함이란 언제나 숨겨진 의도를 의미했다. 폭설이 그치고 며칠이 지났다. 태준은 그날 밤의 기억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주머니 속에 이물감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드레스룸에서 그날 입었던 피와 눈으로 얼룩진 코트를 꺼냈다.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눅눅하고 구겨진 종이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서재 책상으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스탠드 불빛 아래 펼쳤다. 잉크가 심하게 번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는 핀셋을 이용해 종이를 고정시키고 헤어드라이어의 가장 약한 바람으로 그것을 말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마르면서 희미했던 글씨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여자의 필체였다. 절박함과 공포 속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낸 듯한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였다.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들이 쫓아와요. 시간이 없어요. 추억의 상자를 찾으세요. 모든 진실이 그 안에. 열쇠는 서연에게. 강서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의 세상이 멈췄다. 어떻게 5년 전에 죽은 그의 유일한 동생 강서연의 이름이 왜 이 버려진 쌍둥이와 함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다. 태주는 종이 조각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버지는 서연의 죽음을 단순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종결시켰지만 태주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서연은 그렇게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도 지인스연그 그룹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려 했었다. 이제 이 종이 조각은 그의 의심이 망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단서가 되었다. 추억의 상자. 태주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것은 서연과 그가 어릴 적 함께 쓰던 비밀 상자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이 종이를 쓴 여자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열쇠는 서연에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서연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태주는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것은 제인스연지 그룹 내부의 누군가와 혹은 서연의 죽음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태주는 즉시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는 젠시온지 그룹의 공식 라인이 아닌 개인 자금으로 운영하는 보안팀을 가동시켰다. 그는 김 비서에게 종이의 내용을 전송하며 제인시온 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사설 탐정팀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추억의 상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 그리고 강서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파헤쳐. 5년 전 그날의 기록. 그녀의 친구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 공식적인 사망 기록. 부검 보고서까지 전부.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보모음인지 서연 음악원 출신이야. 서연이와 어떤 관계였는지 단 하나의 접점이라도 놓치지 말고 찾아내. 그녀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내 앞에 나타났는지 알아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추적하는 사냥개가 되었다. 제네시오넨지의 후계자로서 배운 모든 기술, 모든 권력을 이제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어둠을 밝히는데 사용할 것이었다. 그날 이후 태주는 서재에서 나와 별장 내부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항상 오민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쌍둥이의 건강 상태를 핑계로 사소한 질문들을 던졌다. 아이들은 잘 자는 편인가? 특별히 알레르기 반응은 없고 오민지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보모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정했고 간호팀을 능숙하게 지휘했으며 태준 앞에서는 항상 예의 바르고 침착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보았다. 그녀는 태준이 근처에 있을 때마다 과도하게 긴장했고 아이들을 안고 있을 때조차 그녀의 눈은 종종 별장에 특히 한 곳을 향해 있었다. 그곳은 바로 5년 전 서연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지금은 굳게 봉인된 동쪽 별채의 입구였다. 태주는 그녀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늦은 밤에 찾아왔다. 태주는 김 비서로부터 온 1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오민지는 서연과 같은 해에 음악원에 재학했지만 두 사람의 직접적인 교류 기록은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태준이 실망감에 보고서를 덮으려 할 때 복도에서 여자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간호팀이 교대하는 시간이라 잠시 소란스러운 틈이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재에서 나왔다. 아기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어 태주는 문틈으로 오민지가 아이를 안고 방 안을 천천히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을 물리고 홀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부드럽게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멜로디, 그것은 태준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그들의 다정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태준과 서연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던 비밀스러운 피아노 곡조였다. 서연이 피아노로 기본 멜로디를 만들고 태준이 서툰 첼로로 화음을 맞추던 그들 둘만의 언어였다. 그들은 그 곡에 겨울숲의 속삭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상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그들의 가장 내밀한 슬픔과 위로가 담긴 멜로디였다. 태주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얼어붙었다. 오민지가 어떻게 이 노래를 알지? 이것은 서연의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영혼의 교감이었다. 그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다. 오민지는 단순한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의 죽음, 그리고 이 쌍둥이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제인 시온지 그룹의 후계자를 속이고 이 별장에 잠입한 목적을 가진 침입자였다. 그녀가 이 노래를 안다는 것은 그녀가 서연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했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태준이 지난 5년간 속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태준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잠그고 즉시 별장의 모든 보안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자신의 태블릿에 연결했다. 별장은 제인 시온지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오민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비서에게 다시 연락했다. 보고서가 틀렸어. 오민지는 서연이와 단순한 지인이 아니야. 더 깊이 파. 그녀의 가족, 금융거래, 통신기록,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이틀 후 새벽, 간호팀이 교대하는 가장 어수선한 틈을 타 태준의 태블릿에 알림이 울렸다. 복도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했다. 태준은 화면을 확대했다. 오민지였다. 그녀는 아기 방을 빠져나와 마치 유령처럼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태준이 예상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복도 끝. 5년 전 그 끔찍한 날 이후로 태준이 직접 봉인했던 강서연의 방 앞이었다. 그 방은 태준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오민지는 굳게 닫힌 디지털 도어록 앞에서 망설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두려움, 그리고 절박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오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머리핀이었다. 그녀는 낡은 아날로그 방식의 보조 자물쇠 구멍에 머리핀을 집어넣고 자물쇠를 따려 시도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필사적이었다. 태주는 태블릿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녀가 저 방 안에 들어가서 찾으려는 것이 무엇일까? 종이 조각에 적힌 추억의 상자가 저 안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서연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일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스스로 위험에 빠지기 전에 막아야 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제는 가면을 벗고 그녀를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다. 그는 서재문을 소리 없이 열고 오민지가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애쓰고 있는 차가운 복도의 어둠 속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향해 걸어 나갔다. 복도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강태준의 발걸음 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났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지만 문을 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던 오민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가 머리핀으로 자물쇠를 비트는 필사적인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태주는 그녀의 등 뒤,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오민지 씨.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그 안에는 만년설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오민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온몸이 경직되었고 손에서 머리핀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 서 있는 태준의 실루엣은 마치 심판자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은 어둠을 뚫고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상무님, 저는 그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이 완벽한 요새의 주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다. 자장가.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그 노래.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 방은 왜 열려고 한 거지? 당신, 대체 누구야? 그의 질문은 신문이자 확신이었다. 그는 그녀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오민지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에 차가운 문이 그녀를 막아섰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궁지에 몰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연기,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보살핌,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오민지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어깨가 절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공포, 그리고 서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저는 오민지가 아니에요. 그녀는 흐느끼며 고백했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내 이름은 박수진이에요. 서연이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박수진. 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서연이 가끔 언급했던 음악원에 재능 있는 동기. 하지만 아버지는 서연의 장례식에 그 어떤 친구도 들이지 못하게 했었다. 일어나. 그리고 서재로 따라와. 단 하나의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겠어. 태주는 차갑게 명령하고는 먼저 몸을 돌렸다. 수진. 아니. 오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서연의 마지막 유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다. 서재의 문이 닫히자 태주는 그녀에게 종이 조각을 던졌다. 이것도 당신 지신가. 수지는 종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가 시켰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라고 했어요. 태주는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다.
무슨 일이라니. 서연이는 자살했어. 그게 공식 기록이야. 그의 고함에 수지는 움찔했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깊은 슬픔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쳤. 서연이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살해당한 거예요. 그들이 서연이를 죽였어요. 그 말은 서재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태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의심이 드디어 현실의 목소리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누가 감히 내 동생을.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게 울렸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서연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절반의 진실이었다. 모든 건 저 아이들 때문에 시작됐어요. 아이들의 친어머니는 서연이의 또 다른 친구였어요. JNSUNG 그룹의 경쟁사인 태양바이오의 수석 연구원이었죠. 태주는 태양바이오라는 이름에 집중했다. 그들은 JNSUNG의 숙적이자 현재 바이오 부문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대였다. 그녀는 태양바이오 내부의 끔찍한 비리를 알게 됐어요. 임상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긴 채 신약을 출시하려 했죠. 그녀는 그 증거를 모았어요. 하지만 태양바이오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어요. 서연이는 유일하게 그녀를 믿어주고 숨겨주려 했어요. 수진의 이야기는 태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다. 서연이는 추억의 상자라고 불리는 암호화된 서버에 모든 증거를 백업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예요. 서연이는 저에게 그 상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열쇠가 서연이 자신이라고 했죠. 서연이의 방에 그 열쇠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수지는 울먹였다. 하지만 태양 바이오의 손길은 너무 빨랐어요. 그들은 아이들의 친어머니를 찾아내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어요. 그리고 서연이까지. 수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서연이는 마지막 순간 저에게 아이들을 맡겼어요. 이 아이들이 그 연구원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어떻게든 살려내라고. 그리고 이 종이 조각을 주면서 언젠가 진스영의 후계자인 당신이 이 아이들을 발견하게 만들라고 했어요. 당신이라면 적어도 아버님과는 달리 이 아이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태주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와는 달리 서연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믿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아버지를 불신했다. 그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지난 5년간 동생을 죽인 원수들의 경쟁사, 태양바이오와 손을 잡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애썼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진실의 가장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실했다. 추억의 상자. 그게 어디 있지? 태준이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서연이는 분명히 말했어요. 열쇠는 서연이 자신이라고, 오빠인 당신만이 풀 수 있는 그런 암호일 거라고.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더 이상 제인스 연기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한 동생의 복수를 다짐하는 오빠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두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그의 적은 명확해졌다. 태양바이오. 그는 수진을 일으켜 세웠다. 좋아. 지금부터 당신은 오민지가 아니라 박수진이야. 그리고 내 동맹이다. 우리는 함께 추억의 상자를 찾는다. 그리고 서연이를 죽인 개자식들을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거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서재의 문이 굳게 닫히자 강태준과 박수진 오민지 사이에는 이전까지 존재했던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공통의 적과 복수라는 끈으로 묶인 위태로운 동맹이었다. 태주는 수진이 들려준 태양 바이오에 대한 복수의 이야기를 일단 표면적인 진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 그의 영혼을 옥죄던 서연의 자살이 사실은 살해였다는 확인이었다. 태주는 서재에 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수진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했다. 그녀는 여전히 보모 오민지였지만 이제는 태준의 가장 비밀스러운 수족이 되었다. 그들은 즉시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태준은 자신의 지문을 이용해 봉인된 디지털 도어록을 해제했다. 5년 만에 열린 방 안에서는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서연이 떠났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피아노 위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창가에는 그녀가 즐겨 읽던 책들이 쌓여 있었다. 태주는 방 안을 둘러보며 숨을 들이켰다. 냉기가 흘렀지만 동시에 그의 추억 속 서연의 따뜻한 잔향이 남아있는 듯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방 한가운데 섰다. 그녀는 서연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 방에서 찾을 단서는 여전히 미궁이었다. 서연이는 분명히 말했어요. 열쇠는 서연이에게 있다고요.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이 방에 서연이의 일기장이나 USB 같은 물리적인 열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서연이의 죽음 직후 이 방의 모든 물품을 철저히 검사했어. 만약 물리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벌써 사라졌을 거야. 열쇠는 서연이라는 건 아마 우리 둘만이 알 수 있는 서연이의 삶 속에 숨겨진 디지털 단서일 가능성이 높다. 태주는 서연의 오래된 노트북을 찾아냈다.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노트북의 데이터를 복구시키고 모든 파일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김 비서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서연의 노트북에는 평범한 음악 파일과 학업 자료 외에 오직 하나의 파일만이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파일의 이름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추억의 상자라는 단서와 연결될 수 있는 특정 날짜와 관련된 암호가 숨겨져 있었다. 암호는 5년 전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날짜입니다. 김 비서가 태준에게 보고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은 왜 자신의 비밀 서버의 암호를 어머니의 사망 날짜로 했을까? 그것은 단순한 추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태준은 김 비서에게 그 암호를 이용해 제임스연 그룹 내부 네트워크에 숨겨진 추억의 상자 서버를 해킹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진스연계 보안팀은 태준의 아버지 강 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능숙하게 자인스연계 거대한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는 동안 태준과 수지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결장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쌍둥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이 서재 안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잠시 후 김 비서의 성공 메시지가 태준의 태블릿에 떴다. 추억의 상자 서버 접속 완료. 태준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진과 눈을 마주쳤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태준은 태블릿을 응시했다. 서버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태양 바이오, 비리 보고서, 연구원 A의 일지, 아이들의 출산 기록. 이 모든 것이 수진의 진술과 일치했다. 태준은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태양 바이오 비리 보고서를 열려다가 멈췄다. 그의 시선은 가장 깊숙한 폴더에 숨겨진 가장 최근에 생성된 단 하나의 비디오 파일에 꽂혔다. 파일명은 단순했다. 아버지의 진실. 태준은 손을 떨며 그 파일을 재생했다. 수진이 흠칫 놀라 그의 어깨에 기대왔다. 영상은 어두운 방에서 녹화된 것으로 보였다. 화면 속에는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전의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깊은 절망과 단호함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아이들의 친모라고 주장했던 연구원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서연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오빠. 만약 오빠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나는 이미 실패한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태준의 귀에는 쇠를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수진이에게 말했던 태양 바이오 이야기는 절반만 진실이야. 나는 수진이를 지켜야 했어. 하지만 진짜 적은 태양 바이오가 아니야. 오빠. 우리의 아버지는 그는 괴물이야.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야.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태준은 숨을 멈췄다. 화면 속 서연은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5년 전. 엄마의 교통사고, 그거 사고 아니었어. 아빠가 꾸민 일이야. 엄마는 아빠가 그룹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증거를 찾았어. 아빠는 그걸 막기 위해 엄마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했어. 서연의 충격적인 고백에 태준의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페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한 인간의 탐욕과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태준은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수지는 경악했지만 태준의 손목을 잡고 그를 진정시켰다. 마저 들어봐야 해요. 장모님. 서연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엄마의 유품에서 그 증거를 찾았어. 나는 아빠를 막으려고 했어. 내가 복수하려 했던 거야. 하지만 아빠는 내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는 나를 죽인 거야. 자살로 위장해서 오빠에게 그 모든 고통을 떠넘기려고. 서연의 눈물이 카메라 렌즈를 적셨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친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을 폭설 속에 버려야 했던 절박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끝낼 유일한 희망이야. 아빠에게 복수하고 오빠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영상이 끝났다.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태준은 태블릿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화면에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가 20년간 존경하고 복종하고 그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싸워왔던 아버지라는 존재는 사실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한 잔혹한 괴물이었다.
태양 바이오는 단순한 들러리였을 뿐이었다. 진정한 적은 바로 그의 핏줄이었다. 태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남은 차갑고 텅 빈 절대적인 증오였다. 강태준은 서연의 영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한 폐륜적인 진실이 그가 평생을 바쳐 숭배했던 아버지의 가면 아래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존재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박수진은 조용히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태준의 떨리는 손목을 잡았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다. 이 고통은 타인의 위로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침묵이 서재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참 후 태준은 깊은 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 다시 초점이 돌아왔지만 그 속에는 이제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아이들,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아이들의 친모 이야기는 서연이가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했지. 그렇다면 아이들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서연이가 이 아이들을 목숨 바쳐 지키려 한 궁극적인 목적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 아이들이 단순히 서연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추억의 상자 서버에 접속했다. 이번에는 태양 바이오의 비리나 어머니의 사망 관련 파일이 아닌 쌍둥이의 출산 기록과 최종 메시지 폴더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서연이 서버를 구축한 방식은 매우 치밀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연구 기록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겹겹이 암호화된 비밀 기록들이 숨겨져 있었다. 태준은 자신이 가진 모든 컴퓨터 공학 지식과 JINSEONG의 최고급 해킹 장비를 이용해 그 숨겨진 층들을 하나하나 벗겨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아이들이 평범한 출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기록에는 산모의 이름 대신 대리모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유전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할 부분은 강력한 암호화로 보호되어 있었다. 태준은 이를 통해 수진에게 말했던 연구원 친구 이야기가 서연이 만든 일종의 디지털 가짜 정보였음을 확인했다. 서연은 자신이 살해당하더라도 오빠인 태준이 이 아이들을 구출하고 진실을 파헤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복잡한 장치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서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지막으로 생성된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마지막 인사.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이전에 봤던 영상보다 훨씬 더 짧고 더 절박함이 느껴지는 서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전 영상보다 훨씬 초췌했고 주변은 매우 어두웠으며 그녀의 손은 무언가를 서둘러 포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죽음을 예감하는 듯한 체념과 함께 오빠에 대한 미안함과 간절한 애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오빠, 나는 이제 시간이 없어. 서연이 헐떡이며 속삭였다. 아빠가 나를 쫓고 있어. 그가 모든 것을 알았어. 이제 이 아이들을 내보내야 해. 내가 만든 이 모든 정보는 결국 아빠에게 발각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숨긴 건 이 데이터가 아니야. 서연은 화면을 향해 작은 종이 뭉치를 들어 보였다. 그것은 투명한 방수 비닐에 여러 겹으로 꼼꼼하게 쌓여 있었다. 이게 진짜 열쇠이자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이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이걸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길 거야.
아빠의 눈이 닿지 않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곳에 오빠가 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부탁이야. 오빠, 남자아이의 기저귀 안에 있어. 방수 처리했으니까 걱정 마. 반드시 찾아내야 해. 그것이 우리 엄마와 나의 마지막 복수이자 오빠를 영원히 지켜줄 증거야. 영상은 서연이 그 작은 뭉치를 들고 화면 밖으로 사라지면서 끝이 났다. 서재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남자아이의 기저귀 안. 태주는 그 마지막 단서의 위치에 경악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충격이었다. 가장 비위생적이고 가장 은밀하며 후계자인 그가 절대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연이 확신했던 장소. 서연은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남겼다. 태주는 자신의 동생이 얼마나 절박하고 치밀하게 이 복수를 설계했는지 깨닫고 전율했다. 태주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김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강 회장이 이미 쌍둥이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 별장의 모든 직원에 대한 신원 조사를 재개했다는 소식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태주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쌍둥이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희미한 수면등 아래 평화로웠다. 남자아이. 신생아 A는 천사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박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문 밖에서 대기했다. 그녀는 이 순간이 단순한 증거 찾기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의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그런 일은 보모의 몫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옷을 조심스럽게 풀어헤쳤다. 아이의 피부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가 기저귀를 내리자 방수 처리된 하얀 뭉치가 아이의 허벅지 부근에 반창고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연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반창고를 떼어내고 그 작은 방수 뭉치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보석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숨을 들이켰다. 이 작은 뭉치 안에 그의 모든 고통과 복수가 담겨 있었다. 강태주는 얼음장 같은 복도를 지나 서재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남자아이의 기저귀 안에서 꺼낸 방수 비닐에 쌓인 작은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그의 손은 이전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떨리고 있었다. 박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이 순간 태준 주변에는 어떤 경고보다도 강력한 고독하고 폭발 직전의 아우라가 감돌고 있었다. 태준은 테이블 위에 뭉치를 올려놓고 칼 대신 핀셋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방수 비닐을 뜯어냈다. 그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려 5겹의 비닐을 사용한 서연의 치밀함에 전율했다. 마침내 드러난 작은 종이. 그것은 이미 태준에게 익숙한 서연의 급하고 날카로운 필체였다. 종이는 완벽하게 건조되어 있었고 글씨는 선명했다. 태준은 종이를 두 손으로 잡고 마치 세상의 모든 중력이 이 종이에 실려 있는 것처럼 무겁게 첫 문장을 읽어내려갔다. 수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작은 종이 안에 서연의 마지막 복수가 담겨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 복수의 형태가 이토록 처절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오빠, 미안해.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오빠가 느낄 고통에 대해 먼저 용서를 빌어. 서연의 글씨는 처음부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내가 수진이에게 말한 연구원 친구는 없어. 그건 아빠의 눈을 피하고 오빠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어. 태양 바이오도
경쟁도 중요하지 않아. 오빠. 이 아이들은 오빠의 아이들이야. 태준의 시선이 그 문장에서 멈췄다.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 nephew, niece가 아닌 son과 daughter라는 뜻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친모인 연구원이 죽었다고만 생각했다. 설마 자신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리가 멍해졌다. 그리고 서연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 모든 비극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그것은 진시온계 후계자로서 살아온 그의 30년 인생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잔인하고 극단적인 고백이었다. 5년 전, 오빠가 스키 사고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아빠는 오빠의 건강 상태가 회복된 후 모든 기록을 폐기했다고 했지만 나는 몰래 그 기록을 빼돌렸어. 그리고 나는 오빠의 정자와 나의 난자를 이용했어. 해외의 비밀 의료시설을 통해 인공수정을 했고 대리모를 통해 이 아이들을 낳았어. 태준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그는 전율했고 그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읽은 내용의 생물학적, 도덕적 의미를 이해하려 했었다. 그의 심장은 수축했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서연은 그의 동생이었고 이제는 이 아이들의 생물학적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이것은 서연이 오빠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형태의 마지막 복수였다. 서연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오빠는 아빠에게 평생 통제당했어. 아빠는 오빠의 결혼 상대를 골랐고 오빠의 모든 것을 결정했지. 아빠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강씨의 혈통이 필요했어. 엄마의 핏줄이 더 강한 아이들. 오빠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이 진시영을 되찾아 줄 거고 진정한 후계자가 필요했어. 아빠는 이 아이들이 오빠의 혈통이자 나의 피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아빠는 나를 죽였고 아이들을 찾으려 했던 거야. 이 아이들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유일한 폭탄이니까. 종이는 마지막 문장을 담고 있었다. 오빠는 나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이 아이들을 지켜줘. 오빠의 피와 나의 영혼을 가진 이 아이들을. 그리고 이제 오빠는 고독했던 강태준이 아니야. 오빠는 이제 아이들의 아빠야. 사랑해. 오빠. 그리고 미안해.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준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머리는 텅 비었고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공포와 역겨움 그리고 서연의 희생에 대한 끝없는 비통함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아이들의 생물학적 배경에 대한 충격은 잠시 후 서연이 그를 위해 지은시영을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감행했던 그 처절하고 비극적인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격렬한 슬픔으로 바뀌었다. 박수진은 태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읽었다. 그녀는 그제야 서연이 왜 그토록 이 아이들의 친모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 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충격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이것은 서연의 사랑이었고 동시에 서연의 광기였다. 그녀는 동생의 광기 어린 사랑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태준의 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태준은 서서히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는 5년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복수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덮쳐온 부성애의 무게였다. 그는 이제 이 아이들이 자신과 서연의 일부이며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곧 서연의 마지막 유언을 완성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거울 속에는 체인스용계의 차가운 후계자가 아닌 두 생명을 책임져야 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온몸에 힘을 다해 소리 없는 절규를 터뜨렸다. 강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30분 동안 울었다. 그의 눈물은 비통함과 죄책감, 그리고 서연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무한한 존경이 뒤섞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는 더 이상 JCONG의 냉정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한 어머니와 여동생의 복수를 짊어진 아버지이자 그 복수의 상징인 두 아이의 수호자였다. 태주는 마침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오직 복수의 차가운 금속성 광채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연의 마지막 편지를 주워들고 잠시 동안 그 절박했던 필체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서재의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그 종이를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물리적인 증거는 사라졌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 있는 디지털 파일만이 진실의 유일한 증거였다. 태주는 박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동맹이자 이 아이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줘야겠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어. 태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반영하는 강하고 확고한 이름을 원했다. 남자아이는 강지호, 지혜와 호랑이처럼 강인한 야망을 가지라는 뜻이야. 여자아이는 강지수, 지혜와 빼어남으로 오래도록 빛나라는 뜻이지.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야 서연의 희생이 결실을 맺는 첫걸음을 본 것 같았다. 아이들은 이제 단순한 신생아의 비가 아니었다. 그들은 제이시오닝을 무너뜨릴 희망의 이름이었다. 태주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추억의 상자 서버에 있는 모든 디지털 증거를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는 GNC연지의 내부 네트워크를 해킹했던 김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다. 모든 파일을 국제사법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된 해외 블록체인 서버로 미러링 복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만약 이 파일이 유출되거나 변조되면 강 회장은 제인시온징은 물론 사법 시스템 전체를 이용해 우리를 멸망시킬 거야. 그와 동시에 태주는 지인시언지 그룹 내부에서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부회장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했다. 그는 강 회장의 비자금 이동 경로와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보안 검토를 명분으로 지연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간 강 회장에게 충성해온 임원들의 보고서에 사소한 흠집을 잡아 되돌려 보냈다. 이것은 강 회장의 통제 시스템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위한 태준만의 치밀한 첫 번째 공격이었다. 강 회장은 완벽한 통제 아래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해. 나는 그 완벽한 질서에 혼란을 주어야 해. 태주는 수진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겉으로는 정당한 기업 활동으로 보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강 회장의 현금 흐름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이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 원인이 자신의 아들 강태준의 과도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여겼을 뿐
그가 자신을 향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태주는 이런 소극적인 방해 공작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강 회장은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을 파괴할 사람이었다. 태주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강 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와 후계 구도를 건드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강 회장의 가면을 벗기고 그를 세상의 빛 아래로 끌어내려야 했다. 태주는 김 비서를 통해 아버지에게 일방적인 회동을 통보했다. 주제는 제임스 용기의 미래 후계 구도에 대한 최종 정리였다. 당신은 이제 아이들의 존재를 강 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야.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5년간 그를 지배했던 강 회장이라는 이름의 전화를 걸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고 차가웠다. 갑자기 웬일이냐? 태준아, 네가 맡은 일이나 제대로 처리해. 태준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일절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 회장이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곧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신생아 A, B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 아들과 딸입니다. 강지호와 강지수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JNSONG의 진정한 후계자로 키울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기자회견을 준비하십시오. 이 선언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 회장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전쟁의 시작이었다. 강태준이 강 회장에게 회동을 통보한 다음 주 화요일 제인스영지 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은 전쟁터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요 이사들과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지만 강 회장은 회의 시작 직전 태준을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호출했다. 태준은 박수진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홀로 들어섰다. 집무실에는 강 회장과 그의 충복인 변호사 한 명만이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는 듯 위풍당당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네가 감히 내게 도전할 셈이냐. 태준아, 강 회장이 조용히 으르렁거렸다. 네가 주워온 아이들이 내 손자를 자처한다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당장 그 아이들을 없애고 네가 찾아냈다는 모든 쓰레기 같은 증거들을 내놓아. 그리고 다시 내 아들로 돌아와. 이것이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부성애도 없었고 오직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느껴졌다. 태주는 아버지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냉담하게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남자에게서 어떤 미련도 찾지 못했다. 마지막 기회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서연이를 살려줬을 때 이미 끝났습니다.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찾아낸 증거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피와 서연이의 목숨이 담긴 진실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주워온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핏줄이자 서연이의 유언이며 젠시 영글 아버지의 손에서 구해낼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아들의 입에서 서연의 이름과 함께 어머니의 사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강 회장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넘어뜨릴 듯이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감히 누가 네게 그런 망상을 심어줬지. 네 동생의 광기에 놀아나지 마. 태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광기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돈 때문에 살해한 그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강 회장은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태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좋다. 네가 내 아들이 아니길 바란다. 강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며 집무실을 나섰다. 잠시 후 태준은 무거운 걸음으로 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이사들과 취재진, 그리고 박수진이 강지호, 강지수 쌍둥이를 안고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곧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강 회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태주는 발언권을 얻어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아들과 딸, 강지호와 강지수를 소개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고 강 회장은 분노에 차서 마이크를 잡으려 했다. 그때 태주는 준비된 대형 스크린에 미리 연결된 자신의 태블릿을 작동시켰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진시언지 그룹의 후계 구도가 아닌 진시영 그룹의 존립 근거에 대한 진실입니다. 스크린에는 서연의 마지막 영상, 아버지의 진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서연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집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고백, 어머니의 사고가 강 회장의 살해였으며 자신이 그 증거를 찾았기에 살해당했다는 처절한 폭로가 이사들과 기자들의 귀에 날카롭게 밝혔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 회장은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을 끄라고 명령했지만 태주는 그의 명령을 철저히 무시했다. 영상이 끝난 후 태주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김 비서가 해외 서버에서 복제해온 강 회장의 비자금 이동 기록, 어머니의 부검 보고서 조작 기록, 그리고 서연의 사망 당일 강 회장과 그의 충복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취록까지. 이 모든 증거들은 서연의 진술을 완벽하게 입증했다. 이 모든 증거는 국제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제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은 결국 자신의 충격적인 범죄 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회의실에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강 회장은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이사들의 경악 속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진시영 그룹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태주는 흔들림 없이 그룹을 장악했다. 그는 부패했던 강 회장의 측근들을 모두 숙청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서연 특별위원회를 즉시 발족시켰다. 진시영은 피를 토하는 고통 끝에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2년 후 제인시언지 그룹은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깨끗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태준은 회장 자리에 올라섰지만 그의 경영 철학은 이전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태준은 박수진과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은 세간의 억측과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고 또한 지난 5년간 서연을 위해 헌신한 수진에 대한 그의 깊은 존중이었다. 수진은 세상에는 지호와 지수의 어머니로 알려졌지만 태준에게는 동맹이자 고통스러운 과거를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유일한 반려자였다. 강지호와 강지수는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로 성장했다. 그들은 태준의 집무실을 자주 찾아와 작은 손으로 태준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아빠라고 불렀다. 태준은 그 부름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고독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켜내려 했던 희망, 바로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서연의 희생과 태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따사로웠다.